안녕하세요. 꼬북부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얼마를 어떻게 적어서 냈는지 그 분석 과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입찰했을 때 당시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은 금매 가격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입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싸게 산다는 것의 기본 전제는 그 물건의 가격을 정확히 내가 알고 있을 때야 가능합니다. 물건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살 때에도 그 아파트의 정확한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는 동, 향, 층, 수리 여부 등에 따라 같은 단지라도 가격 차이가 10% 이상 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상승장 때에는 최근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대부분 높게 형성된다는 사실. 하락장 또는 조정기 때에는 최근 실거래가와 비슷한 호가나 그보다 호가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입찰가 선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근 3달 이내의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근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을 파고들어서 분석하였습니다. 당시 그 아파트들의 시세와 낙찰자들이 낙찰받았던 가격을 비교하면서 낙찰받은 사람들은 이 정도의 안전마진을 깔고 싶어 했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였고 수기로 작성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잠깐 물건 분석했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노트에 정리했었는데요. 보시기 힘들 것 같아 엑셀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입찰하려는 물건이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중에서 비슷한 가격대의 경매 물건들도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2021년 상반기 10개에서 20개 정도 분석을 하다 보니 입찰하려는 물건과 비슷한 사례 4~5개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비슷하다는 것은 층이 비슷한지, 그리고 최근 3~4개월 거래 가격의 추세가 어떠한지, 호재가 있는지, 지역이 가까운지 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추린 4~5개 아파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의 현재 호가, 거래된 층과 가격, 차순위 입찰자와의 유의미한 가격 등을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D 물건의 경우 낙찰가율은 높지만 차순위와의 차이가 적고 당시 호가에 비해 5~6천만 원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또한 C 물건의 경우는 비교적 가까운 곳의 물건이어서 층과 가격대가 조금 달랐지만 눈여겨보았습니다. B의 경우 당시 거래량이 적었고 최근 거래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당시 호가를 고려했을 때는 적절한 가격에 낙찰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호가와 거래가도 같이 고려해서 입찰가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처음에 막연히 쓰려고 했던 가격은 정말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낮은 가격을 쓰는 것은 법원 임장만 하게 되는 꼴인 것이죠. 정말 낙찰받고 싶으면 분석 후에 적절한 입찰가를 선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정가가 낮다고 입찰가도 시세와는 동떨어지게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된 시점이 오래된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 최근 호재가 있어 가격이 급등한 물건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시세보다 5천만 원 이상 싸게 사고 적절한 입찰가를 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낙찰 받을 수 있는지는 운에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정확한 우리가 입찰할 아파트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 현장으로 임장을 나갔습니다. 무작정 찾아간 것이 아니라 미리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매물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나와 있는지를 파악하고 부동산에 예약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자 혼자서 집을 보러 갔다 라면 부동산에서 대부분 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투자자인지 그냥 집을 보러 온 것인지 어떤 건지 부동산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그때 당시에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갓 지났을 때였는데 와이프, 아이와 함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실소유자로 생각해서인지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 해당 단지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관련된 호재나 앞으로의 아파트 전망 그리고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다는 장점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조가 같고 향이 같은 몇 개의 집을 둘러보고서 집 컨디션, 연식, 커뮤니티 등에 만족을 할 수 있었고 단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만하겠다 라는 결론을 내놓고 입찰하기로 최종 결심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곳에 꼭 살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어 낙찰받지 못하면 일반 매매로라도 구입을 해보자 라는 와이프의 의견도 있었네요. 하지만 저는 여기를 일반 매매로 구매하게 될 경우에 절대 싸게 구매하는 가격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당시가 6월 재산세 부과일 이전이었기 때문에 급매로 나온 몇 개 지역의 아파트를 봐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에 실패하면 해당 지역의 아파트들을 매수하려고 하는 플랜 B를 세워두었죠. 입찰 전 입찰 준비물을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합니다. 본인 입찰의 경우 신분증, 도장, 막도장도 가능하고 입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입찰의 경우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입찰 보증금 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보니 인주, 풀, 펜 미리 가져갈 걸 후회했습니다. 도장을 어찌나 많이 찍던지 줄 기다려서 도장 찍으려면 최소 10분에서 15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는 와이프가 제 명의로 대리 입찰을 하였습니다. 이때 와이프 이름으로 그냥 입찰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 이름으로 굳이 한 이유는 이때 당시 와이프가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얼만큼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연봉도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제가 조금 더 높은 편이라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공동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 케이스에 맞게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대망의 입찰 당일 법원에 미리 도착하시거나 입찰 전에 연습 삼아 법원에 가셔서 동선, 분위기 등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이 굉장히 붐빕니다. 실제로 와이프가 많은 사람에 압도되어 멘탈이 나가 쓰기로 했던 입찰 금액보다 200만 원 정도를 더 썼네요. 200. 당일 입찰 대상 물건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경쟁자가 아님을 꼭 아시고 제 와이프처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린 후 입찰표, 보증금 봉투, 입찰 봉투를 받아 정보를 기입합니다. 꼬북 부인이 입찰 기입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 어떤 지방법원인지 쓰고 사건 번호를 작성합니다. 당연히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한 후 입찰 기일을 적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를 적고 제일 중요한 입찰 가격 부분을 적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입찰 가격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수정을 할 때는 꼭 새 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입찰 가격의 단위를 확인하고 적은 후 보증 금액도 적어봅니다. 그 후에 본인 또는 대리인 서명을 하는 곳에 서명을 합니다.
대리인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 관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은 후 서명을 합니다. 이 위임장도 작성을 해야겠죠? 위임장에는 대리인, 대리인의 직업,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작성하고 사건 번호를 적습니다. 또한 입찰자의 정보도 기입을 해야 합니다. 입찰자의 인감증명서도 꼭 첨부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봉투입니다. 보증금 봉투에도 사건 번호, 입찰자 서명,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다 넣을 입찰 봉투에도 성명과 도장을 찍습니다. 뒷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입할 부분에 꼭 기입을 하고 도장을 꾹꾹 찍어줍니다. 이렇게 잘 기입한 후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법정 앞 담당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낙찰을 받으면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폐차를 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나가면 많은 대출 상담사 분들께서 명함도 주시고 어떻게 아셨는지 직접 번호로 연락도 엄청 많이 주십니다. 대출은 발품, 전화품 등을 많이 팔아서 최대한 자기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거치인지 비거치인지에 따라 금리 조건 등이 상이하니 계산기를 잘 두들겨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때 당시에 KB손해보험에서 5년 고정 2.95%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1년 거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현재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자 그렇게 진행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